네, YTN 출발 새 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박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경제박뉴스 참존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논란에 대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밝혔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차 재난지원금 이 지급 방식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피해 맞춤형 선별 지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지금 이 한계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 등 이 어려운 업종, 계층을 우선 돕고 살리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는 여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일부에서 이 선별 지급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문 대통령은 또한 이제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라는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특히 이번 4차 추경재원은 전액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다가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또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제 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국회 협조까지 당부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약 3분의 2가 매출의 90% 이상 감소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에 따른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소상공인들한테는 직격탄이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의 일반 소상공인 3,4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액이 90% 이상 급감했다라는 응답이 60%로 가장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의 월간 피해액 추정치를 묻는 질문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라는 응답이 31%로 가장 많았고요. 그 뒤로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24%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에 이 경영비용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을 물었더니 임대료라는 응답이 10명 가운데 7명, 70%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라는 대답이 96%를 차지했고요. 지급 대상에서 선별적 지급이 68%로 전국민 지급 29%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 얘기는 코로나로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조차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겁니다. 제주공항 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스타항공 결국 600여 명 직원을 정리하고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이제 보유한 항공기 6대를 운항하는 데 필요한 필수 인력 420명을 제외하고 605명에 대해서 정리해고한다라는 통지서를 보낸 건데요. 네. 이스타항공은 당초 700여 명을 감안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에 이미 98명이 희망퇴직을 했기 때문에 남은 인력 600여 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건데요. 이스타항공은 이제 재매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항공업계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차기 인수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다른 항공사들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사실상 인수합병이 무산된 아시아나항공 역시 다시 채권단 관리 체제로 돌입할 전망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사들 역시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추가적인 인력 구조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가가 집주인 대신 이제 전세 들어가 있던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보증금을 돌려주는 그런 액수가 올해 또 최대치 경신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험을 가입하면 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했다가 나중에 집주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상품입니다. 이 통계를 보니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대위변자라고 해서 국가가 대신해서 갚아준 금액이 올 들어 8월까지 1,500여 가구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총액인 1,300여 가구 2,800억 원을 이미 넘어선 건데요. 예. 이 상품은 2013년 9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 대위변제 금액은 이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볼 거냐. 이 보험 가입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하, 자연스럽게 예. 이제 정부가 집주인 대신 변제해주는 대입변제 금액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네. 이 대입변제 금액은 2017년 34억 원 수준에서 2018년 583억 원으로 10배 넘게 폭증을 했고요. 예. 지난해는 400%가 넘게 늘었습니다. 전세 가격이 1년 넘게 치솟다 보니까 세입자가 불안해서 네. 전세금 떼일까봐 보증보험에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 예. 이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제때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니까 정부가 대신 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합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현 변호사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한 분만 판다의 주인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언론에 미주알 고주알 나가는 것들이 정말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또 한 번 저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당장 수사를 하세요. 자, 추미애 법무장관의 격앙된 목소리를 계속 들었는데 아들 때문입니다. 자, 아들 서모 씨 카투사 복무 시절 의혹 지금 정치적 쟁점으로 크게 번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엄마 찬스다 이런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엄마 찬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엄마 찬스라는 게 뭐 예. 그거죠. 엄마가 추미애 당시 당대표, 집권 여당의 당대표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니 네. 그런 엄마를 뒀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병들 네. 또 비단 한국군에 소속된 사병뿐만 아니라 카투사 소속된 다른 사병에 비해서 네. 좀 더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 봤을 때 엄마 찬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대로 맞습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예. 또 실제 여러 가지 약간의 오해가 좀 겹쳐 있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이제 휴가 같은 경우에 복무기간 중에 총 58일의 휴가를 썼는데 예. 그 중에 이제 23일의 휴가가 연속해서 예. 연속해서 23일의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뭔가 이게 좀 규정과 다른 네. 비정상적인 방법이 동원됐고 이른바 엄마 찬스를 쓴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록에 보면 어쨌든 그 휴가 명령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네. 사실상 무단 이탈, 탈영이죠.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네네. 실제로 그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무릎 수술을 군 복무 중에 받았고 예. 그 무릎 수술을 받고 그때 이제 무릎 수술로 인해서 휴가를 쓰는 중에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그런 소견에 따라서 9일 동안에 추가 병가를 냈는데 예. 거기서 통증이 가시지 않으니까 더 병가를 내려고 했더니 병가는 더 이상 안 되고 예. 개인 연가를 써라 이래서 4일 동안의 연가를 썼다는 건데 이 과정에 대한 의혹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이제 그 한국군 소속이지만 미군 군복을 입고 예.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카투사고 휴가 규정도 미 육군 규정에 따라서 휴가 규정을 네. 쓰도록 돼 있더라고요. 예. 그 휴가 규정상으로 보면 뭐 그런 추가 청원 휴가가 불가능한 거는 아니고 또 이게 명령지 같은 게 없다는 거는 보니까 일종의 이제 행정착오였던 것 같아요. 구두상의 명령은 있었고 또 구두상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당시에 뭐 수술 기록이라든지 이런 예. 병원 기록도 있었고 상담을 했던 그런 흔적도 있는데 네네. 명령서가 없다. 이건 이제 계속 문제 삼는데 그건 아마 뭐 그 부대에서도 인정했듯이 약간 행정착오인 듯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제 보좌관이 전화를 예. 했다. 담당 부대 지휘관한테. 네. 요게 이제 문제로 지적이 됐는데 전화를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네. 근데 이제 전화를 한 것 자체도 사실은 부적절한 거죠. 네. 그게 규정상 휴가를 낼 수 없는 거였다면 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부대에 복귀했다가 뭐 나오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규정상 가능한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했다면 그 예. 전화한 사실 자체는 좀 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이런저런 뭐 오해와 또 사실들이 막 겹치면서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 고발까지 돼 있는 사안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왜 이렇게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를 빨리 안 하냐.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 네. 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어쨌든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한 이 수사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보시기에도 전화한 거는 사실 팩트로 봐야 되겠죠? 여당 의원이 맞다면서요. 예, 그러니까요. 김남국 김남국 의원이 의원이 얘기했죠. 지금 방송 나와가지고 야당 의원도 아니고 여당 의원이 예, 맞다고 예. 얘기했으니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의원은 뭐 또 네. 같은 당인데 네. 김남국 의원이 어디서 확인했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아침에 라디오 방송 출연해서 김남국 의원이 얘기했던 거 들어보면 본인이 네. 국방부 쪽에 확인을 했더니 예. 전화를 한 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행자의 거듭된 질문에 사실이라면 뭐 법적인 책임은 네, 네. 변론을 하더라도 부적절한 건 맞죠. 이렇게 이제 예. 대답을 해요. 그 전화한 사실에 대한 어떤 검찰의 진술, 그 대위의 진술하고 예. 그 동부지검의 이제 반응 네. 좀 해석을 해드리면 아마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그건 아마 그 대위가 진술하고 예. 그런데 조서에 담았지 않을 가능성. 음. 동부지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얘기는 없지만 아마 네. 일부 언론에 보도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신원식 의원 측에서 그 대위가 그런 진술했어라고 이제 녹취 파일 공개하기 전에 이제 그런 말을 내가 들었어라는 얘기만 했을 때 네. 동부지검의 첫 반응을 보세요. 동부지검의 첫 반응이 뭐냐면 그런 진술 없었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이런 사안이 있으면 검찰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예. 수사 중이라서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네.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또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동부지검의 반응은 그런 진술 절대 없었어. 그래도 없었습니다. 네. 사실 검찰이나 법원에서 대놓고 거짓말 못 하죠.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야당 의원 측에서 그런 의혹 제기가 있었어요. 당시에 수사를 했던 그 부부장은 중앙지검에 가 있습니다. 동부였고. 네. 그리고 수사관은 대검으로 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맞습니다. 동부 수사 지휘는 어떻게 하냐면 네. 야 기록 가져와 이렇게 한다고요. 예. 당시에 소송 기록 수사 기록을 보였고요. 네네. 기록을 봤더니 진술조서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진술 없었어 라고 이렇게 반응을 네 번 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죠. 그 이후에 동부지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혹자는 그런 얘기해야 돼. 대위가 거짓말할 가능성. 대위가요. 예. 현역 육군 대위가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지냈던 사람의 당시의 일을 지금 법무부 장관이 있는 사람인데 일을 네. 없는 걸 지어서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건. 그건 그 대위는 진실을 말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했는데 조서에 없었다. 이게 아니라 맞을 거고 그러면 참고인이 진술을 했는데 조서에 담지 않은 이게 과연 옳고 정당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또 한번 짚어볼 수가 있는 거다. 네. 그 이제 언론 보도 좀 보면 동부지검에서 수사관이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당신 이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네. 대위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입증해요? 본인은 기억을 진술할 뿐이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거 왜 진술하는 진술인이 합니까? 수사기관 뭐예요? 영장 다 받을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건 수사기관이 할 일이지 진술하는 진술인이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고소인도 아니고 그냥 단순 참고인일 뿐이에요. 단순 참고인은 본인이 기억했던 거를 진술을 하는 거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찾아야 되는 건 수사력에 가진 수사기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사기관이 당신이 되게 중요한 건데 객관적 증거 있어? 그러니까 이 대위는 머뭇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의하에 안 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수사 과정들이 과연 이 동부지검이 진실을 밝힐 어떤 생각은 있었느냐라는 그런 의문점 당연히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만약에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집어넣지 않았다면은,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사실 중요한 실마리 아닙니까? 아니, 전화하고 아니, 안 그러니까 하고가. 네, 상식적으로 봤을 하다 때. 봐도 예를 들면 네.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예. 검찰의 좀 나쁜 습관들 중에 예. 막 진술을 하는데 피의자한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일부 사건에서 피의자한테 유리한 진술이 나오면 검사는 기본적으로 기소하고 싶어하는 관청이잖아요. 왜 이래? 하고 이제 네. 조서에 안 담는 경우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건 피의자한테 불리한 진술입니다. 예. 그러면은 기소를 하고 싶어하는 검찰의 속성도 더 담아야 되는 거거든. 이거 뭐야? 야, 다시 한번 보자. 뭐 이래야 되는데 예. 객관적 증거 가져오세요. 안 담아도 안 담아도 되겠죠? 그거 안 담는다. 진술에 안 쓴다. 이게 과연 맞나?
네, 그러니까요. 박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진짜 했다면 한 거는 팩트로 드러났으니까 이건 부적절한 건 분명하다.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먼저 정확하게 네네. 확인될 필요가 있는데 예. 앞서 김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당시의 군추위관 그 대위, 현직 예. 대위죠. 네. 이분이 지금 당시 여당 대표하고 현직 장관을 상대로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동기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그런 얘기를 잘못했다가 본인이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예. 그거는 대체로 저는 사실에 가깝다고 보고 그러면 당시 통화에서 어떤 그 내용에 그 대화가 오갔는지 예. 이것도 정확히 밝혀질 필요가 있고 또 검찰이 왜 이 부분을 진술했는데 진술조서에 담지 않았는지도 실은 밝혀질 필요가 있죠. 이게 자칫하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고 지금 야당에서는 예. 그렇게 이제 공세를 취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번 법무부 장관의 그 인사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동부지검에 집중하냐 이런 등등의 내용까지 네. 겹쳐져 가지고 계속 이제 이게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제기가 되는데 일단 이걸 좀 끊어내려면 검찰이 객관적이고 좀 투명한 그런 수사 결과를 빨리 공개하는 것이 예. 논란을 빨리 잼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글쎄요 이 사안이 얼마나 수사상에 복잡한 사안인지 모르겠지만 고발이 된 지 8개월 동안 어떤 처분도 없다는 건 잘 이해는 안 되거든요. 예. 그 정도면 충분히 무혐의면 무혐의 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도 남을 만한 시간이었는데 이러저러한 검찰 안팎의 복잡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정황을 봤을 때 전화한 사실은 이제 거의 사실로 지금 인정이 되고 있고 또 그 대위가 그런 진술을 한 것도 사실은 거의 사실로 지금 인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대의가 녹취록 따르면은 예. 검찰도 이미 알고 있다라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요. 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사실 그걸 하실 까닭이 별로 거의 없고 그렇다면 이제 바로 이 부분이 야당 쪽에서 이른바 특임 검사로 가야 된다. 이 주장하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제 추미애 장관이 저녁쯤에 뉴스 속보가 나온 게 내가 그동안도 보고받지 않았고 예. 앞으로도 이 수사 결과 보고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엄청난 본인의 대단한 권한을 내려놓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맞지가 않는 얘기인 게 네. 대검찰청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선 모든 수사를 보고받을 권한이 있어요. 대검찰청 네. 검사는 네. 검찰총장. 그러니까 예. 검찰총장이 그거 내 가족의 일이고 나 지인의 일이니까 내가 보고받지 않을게 라는 얘기는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본인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얘기가. 근데요. 실제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법무부 장관 안 해봐서 모르겠으나 실제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보고받을 권한은 없습니다. 예전에 윤석열 한동훈 검사장 사건 때 그 윤석열 실장한테 수사지휘 건 때 많이 우리가 보도가 됐지만 수사지휘라는 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일선 검사들한테 시시콜콜하게 전화해서 지시하고 보고받지 마. 예. 왜? 수사는 총장이 하는 거고 그 법무부 장관은 인사와 행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에 자꾸 간섭을 하고 보고받기 시작하면 정치 권력이 수사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법상 수사를 보고받을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예. 없는 사람이 이제 와서 난 보고받지 않을게.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오후 늦게 발표를 하시나. 그럼 이제까지는 취임한 후에 다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이제까지 내가 다 다른 이 아들 사건 아니라도 다른 사건 내가 다 보고받았는데 예를 들면 한동훈 검사장하고 채널A 사건 같은 거 내가 다 보고받았는데 요 사건은 내 아들 얘기니까 안 받을게. 이 얘기인가요? 그 뭐죠? 무슨 얘기인가? 도대체 뭘 권한을 내려놨겠다는 거죠? 대단한 거에 나오는 게 아니다. 보고 안 받는 게 당연한 거다. 네.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일부 여당 전직 의원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검찰이 추미애 장관을 망신 주기 위해서 8개월 동안 지지부진한 거다. 그 정말 지나가던 모두 웃을 얘기입니다. 검찰이요. 추미애 장관 망신 주려면요. 한 달 만에 보좌관 소환하고 아들 소환하고서 기소해버리죠. 나중에 무죄 나올 때 나오더라도 뭘 이거를 8개월 동안 끌고 있습니까? 8개월 동안 끌고 있는 게 진짜 나중에 8개월 지나고 9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왜 검찰이 추미애 장관 눈치 봐서 이러는 거 아니야 얘기 나와서 추미애 장관 망신 주려고 질질 끈다고요?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이거는 누가 봐도 뭔가 현직 법무부 장관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조금 눈치를 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사 패턴을 봐도요. 지금 이 상황을 봐서는 사실 야당 쪽에서 특임검사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거부할 명분이 사실 여당 쪽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 예. 사안이 무슨 특임 검사까지 예. 가야 될 사안인지 네. 모르겠어요. 검찰에서 충분히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이렇게 복잡한 사안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이제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되는 것이 저는 사실 별로 마땅치 않고요. 예. 그러니까 추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보고받지 않겠다 이 발언은 저도 읽어보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원래 보고를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건만이 아니고 어떤 사건도 법무부 장관이. 네. 근데 그걸 마치 아들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받지 않겠다. 이해 충돌을 피하겠다라고 하는 발언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고 보고 이제 그런 발언이 자꾸 이제 특임검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식의 네.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되도록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글쎄요. 지금 동부지검에서 8개월 동안 이 사건을 들고 있는 것이 추 장관을 망신 주거나 혹은 추 장관에게 불리한 것인지 아니면 8개월 동안 이 사건을 들고 있는 것이 네. 오히려 그냥 이 사건을 흐지부지시키는 그런 어떤 이제 검찰의 지연 그 행위인 건지 그거는 뭐 판단하신 분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거죠. 분명한 건. 이게 이제 특임검사를 임명하자는 논란까지 번졌는데 여기서 검찰이 더 이거를 뭐 뭉개고 있거나 혹은 수사를 늦추거나 수사의 결론을 늦추거나 이러면 이거는 이제 검찰 수사의 객관성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이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특임검사까지 갈 만한 사안이 아니다. 이런 거 가지고 특임사안 가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폰서 검사였죠. 그러니까 뭐 특임검사 네네. 갈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강원석 전 네. 의원의 말씀을 저는 어떻게 네. 이해하고 있냐면 예. 그 정도로 어려운 사건이 아니라는. 그렇죠. 예. 네, 네. 진짜 초임검사 중 굉장히 간단한 네. 사건이거든요. 너무 간단한 근데 이걸 사건으로 못 하고 있다. 볼 근데 수도 지금 있죠.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되게 이제 청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요. 예. 그거에 대해서 신상필벌로 인사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수사 라인이 이제 담당 검사, 그 다음에 네. 저 부장, 예. 차장, 검사장 이렇게 쫙 있습니다. 네, 네. 쉽게 네 라인. 다 영전하든지 다 좌천이에요. 예. 근데 이 사건을 보면요. 담당했던 부부장하고 검사장은 영전인데 예. 중간에 있는 부장하고 차장은 좌천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물론 단순히 뭐 이 사건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데 좀 이상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담당 부장, 그러니까 네. 담당 부부장, 그러니까 부부장이 이제 담당 검사거든요. 네. 부부장은 중앙으로 잘 갔습니다. 동부에서 네. 중앙 갔으면 잘 간 거거든요.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진술조서 그 누락했다는 의혹이 있는 네, 그 네, 네. 사람인데 그 사람 다시 이번에 동부로 다시 갔어요. 네. 그 동부지검장이 요청해가지고 대검에 네. 아, 네, 보내달라고. 네, 네, 네. 근데 담당 부장은요. 원래 부장들이 1년마다 바뀌거든요. 거기 형사 1부장에 간지 8개월 됐죠. 1월에 갔으니까. 7개월에서 8개월 됐는데 북부 인권감독과로 좌천됐습니다. 네. 그럼 뭐죠? 그리고 위에 수사라인의 1차장은요. 그 사람도 좌천됐어요. 그다 사표 냈죠. 결국. 승진 못하고 누락되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표 낸 그 1차장은 진술서서 누락 보고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검사장은 네. 예전 검사장은 차장 가고 예. 지금 검사장은 대검 형사부장 했다가 오고 이 인사의 이 패턴들이 과연 이게 뭘까? 라는 궁금증을 제가 가지는 게 이상한 건가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심지어 평창 겨울 동계올림픽이요. 통역병 그쪽 보내달라 이런 압력도 있었다. 뭐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예. 당시에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지원 단장 전직 네네. 예비역 대령 진술을 제가 예. 정확하게 녹취를 예. 보니까 예. 만약에 그 사람 말이 다 맞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면 예. 뭐 추미애 장관 쪽뿐만 아니라 네. 다른 사람들도 다 하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모아놓고 예. 내가 전화가 여러 군데서 들어도 너희들 미치겠다. 그래서 내가 예. 추첨으로 바꿀게. 예.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네. 그 사람 진술대로 하면 어쨌든 지금 우리의 이슈는 추미애 장관의 문제니까 추미애 장관 측만 이제 네. 포커스를 해서 보면 그 장관의 그 대령의 진술에 따르면 국방장관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국회에 있는 연락단 쪽에서 뭐 청탁 전화가 일종의 왔다라는 거죠. 네네. 근데 본인이 그 청탁을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추첨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 이제 추미애 장관 측 반응이 보면 예. 우리 그런 거 부탁한 적 없어. 왜 부탁을 해? 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부탁했다면? 부탁했다 안 했다 말은 없고 예.
그거 우리 어차피 추첨을 해가지고 우리 서울병이 안 됐는데 통역병 그게 뭐가 문제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굉장히 반응 자체가 부적절한 반응인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린 전화한 적 없는데 우린 그런 거 안 해. 청탁 같은 거 안 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아이 일종의 범죄라면 굳이 말해요. 미수인데 네. 결과적으로 추첨해가지고 통역병 못 가는데 왜 그걸 문제 삼아 이런 반응 이거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라는 의심이 들죠. 당시에 이제 국방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나가 있던 예. 민주당 출신의 예. 정책보좌관이 실제 대표실에서 전화를 받고 이거를 일종의 이제 청탁해보기 위해서 움직였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거기서 이제 관계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엇갈립니다. 당시에 이제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그거는 이제 김영란법 위반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응답을 반응을 했다는 거고 지금 이번에 이제 증언을 한 카투사 지원단장, 네네. 한국군 지원단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그런 청탁 전화를 받았고 그러나 그걸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네. 추첨을 통해서 했다. 그리고 이제 부모들 다 모인 자리 여기서 추미애 장관의 가족만을 따로 불러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언론 보도를 보면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군대에 보낸 이제 아들이나 혹은 손주나 이렇게 군대에 보낸 부모들을 다 불러 모은 그런 어떤 교육의 자리에서 이런 청탁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건 추첨으로 할 거다. 네네. 이렇게 훈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안 됐죠. 카투샤에 가 있으면서 통역병으로 못 갔습니다. 추첨을 네네. 통해서. 네. 근데 그 과정에 대표실을 통해서 국방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나가 있는 민주당 관계자에게 이거 좀 알아봐라. 그리고 그 관계자가 국방부 내에서 이러저러하게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거나 혹은 청탁을 했다면 이 자체로서도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고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좀 밝혀야 됩니다.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당시 어쨌든 군 지휘관의 증언이 있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이에 대해서 그냥 반응을 안 하거나 안 됐는데 뭐가 어쩌란 말이냐라고 반응을 할 게 아니고 실제 그런 전화를 한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고 그게 이제 이른바 엄마 찬스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야죠. 심지어 저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서 씨가 복무하던 지역이 의정부 아닙니까? 이사단이니까. 근데 이제 용산 쪽으로 옮겨달라 이런 이제 그런 청탁도 카투샤의 자식을 보낸 아들을 보낸 네. 부모들이 많이 하는 청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역시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역시 되지는 않았고 그 역시 만약에 그게 이제 당 대표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 전화가 갔다면 보좌관을 통해서 갔다면 예. 그 역시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거죠. 이게 이제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성사가 안 됐더라도 미수 아닙니까? 이제 미수도 범죄인데요. 그렇죠. 미수도 범죄. 이게 김영란법에 예. 미수범 처벌 구적 인지 제가 확인해봐야 되는데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거기다 법무부 장관 정치인이잖아요. 고위 관료고 전 정치인이고 네.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실 분일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당 대표까지 하고 법무부 장관이면 서울시장도 하고 싶고 대통령도 하고 싶고 하겠죠. 그럼 고위공직자와 고위 정치인들이 나는 합법이기 때문에 괜찮아. 니들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라는 말을 하면 안 되죠. 합법인 건 당연한 겁니다. 합법이 아니면 중앙지법 갔다가 서울구치소 가야 되는 거고. 합법인 건 당연한 거 그 외에 정치적 민주적 정당성하고 도덕성도 갖춰야 되는 게 우리 국민들이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반인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법인지 아닌지 너무나 당연한 거 불법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게 설사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현행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어.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수범 처벌 규정이 확인 아직 안 해봤는데 네. 그게 없어서 처벌할 적 한다 하더라도 어떤 국민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감정상 정당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 제가 법적 책임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예. 정치적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는 게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자세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군대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일종의 영린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여론이 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투명하지 않은 공정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개입됐다면 그게 법적 책임 이전에 여론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고 지금 모르긴 몰라도 여당이나 청와대가 느끼는 정치적 부담도 상당할 거예요. 예. 사실은 법무부 장관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서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그 가족의 문제 또 그 가족을 둘러싼 어떤 이런 그 이른바 좀 권력을 좀 비정상적으로 행사하려고 했던 문제. 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국민들 누구에게나 의무인 남자들 누구에게나 의무인 네. 이 군 문제를 가지고서 이런 것들이 벌어졌다면 이거는 앞으로도 논란을 길게 끌면 끌수록 여론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무조건 부인하고 그리고 무조건 이거는 이제 그 오해이거나 음모이거나 아까 추미애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검언유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식의 반응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예.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은 인정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부적절했으면 사과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거취의 문제까지 이게 연동이 된다면 그 문제까지도 검토해야 될 만큼 이 사안은 굉장히 어쨌든 우리 국민들로서는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우리 출발사침 오늘 일부 때 국민의힘의 최영도 의원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최 의원께서 이번 사안 때문에 아마도 이번 사안 때문에 보인다. 그래서 이제 특히 20대 청년층에서의 어떤 대통령 어떤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여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이라도 사실은 여당에서도 정부에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퇴하라. 심지어 이런 또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추미애 장관이 자진 사퇴할 것 같지는 않고 대통령이 어떤 실질적인 경질성 자진 사퇴 형식에 취할 텐데 만약에 사퇴한다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태를 바라보고 앞으로 대책 어떻게 세울 거냐. 야당 쪽에서 당연히 사퇴하라 하죠. 제가 야당 지도부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야당 지도부가 정말로 사퇴를 원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사퇴라고 하라고 말은 하지만 정략적으로 보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이 사퇴 안 하고 계속 이거 가지고 난리 날고 나다가 법무부 장관 계속 하반기까지 하다가 내년에 서울시장 나오는 게 야당한테 베스트 시나리오일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릴까? 반대로 추미애 장관이 계속 가는 건 민주당과 청와대에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당은 당연히 사퇴라고 말은 하지만 속내는 조금 더 하면 안 되겠니? 조금 더 문제를 키운 다음에 나가주면 안 되겠니? 내년 서울시장에 민주당 후보로 나와주면 안 되겠니라는 게 솔직한 야당의 속마음일 거예요. 이걸 민주당 지도부도 알고 있을 거고 결국 청와대 정무라도 알고 있을 겁니다. 결국 대통령의 결심이에요. 제가 만약에 지금 청와대에 있는 정무비서관 라인에 있는 사람이라면 보고서 썼을 겁니다. 한 지난 주말부터 매일 썼을 거예요. 대통령님 지금 정리하시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 여당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 다 옳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려도 인사나 이런 다 옳다고 추진하는 방식이 너무 거칩니다. 이게 장기간 지속되면 국민한테 피로감이 와요. 여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도움되지 않습니다. 한 번쯤 빼줘야 돼요. 그런데 이 빼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몇 달 전에 만약에 뺀다고 그랬으면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갈등이 격화되는 있는 과정에서는 잘못 빼면 윤석열 총장 승 이렇게 읽힐 수도 있어요. 청와대가 그게 좀 부담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인사 다 났잖아요. 거기다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하고 싶었던 거 거의 구분응선까지는 저는 다 마무리 졌다 봅니다. 그게 잘했다 못했다 나중에 평가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아들의 문제로 빼는 거 이게 청와대 입장에서 가장 부담 없고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리하는 게 맞다. 그런데 대통령이 정리할지는 잘 모르겠다. 자, 박 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여기다 이제 다시 소환해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의 그 상황을 자꾸 연상시키는 이런 어떤 반응들도 일부에서 나오는데 그때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상황이. 그때는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의혹이 그렇게 연일 불거지는 것이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측의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과 또 검언유착 이후에도 그게 제기가 됐지만 그 과정에서 좀 무분별하게 의혹을 부추긴 그런 언론들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서초동 집회 이런 걸로 나타났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번 사안은 저는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안의 성격도 좀 다르고 또 지금 상황도 그런 상황이 아니고 검찰개혁 제도적으로 어쨌든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다 통과됐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그런 검찰 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는 것도 거의 해체되다시피 했고
그리고 이러저러하게 검찰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도 그 손을 봤기 때문에 예. 정권에서 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이 아직 물론 이제 공수처가 출범을 못하긴 했지만 상당 부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마치 추 장관의 이런 문제들이 자꾸 불거지는 이유가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내 일부 세력의 그런 어떤 조직적 저항의 결과물이다라고 핑계를 대거나 치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건 철저하게 그 장관 개인의 예. 그리고 그 개인 가족의 그런 문제인 걸로 보고요. 물론 이것이 범죄냐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뭐 법적으로 엄단 처벌받아야 될 범죄냐 이에 대해서는 저도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고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좀 부적절했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부적절한 문제들이 자꾸 불거지는 원인은 예. 국회에서 추 장관의 뭐 답변이라든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야당을 대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아까 이제 거칠다는 표현도 하셨는데 매끄럽지 못했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뭐 오히려 연관이 있다면 저는 그런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요. 여당이나 대통령으로서 상당한 부담이 저는 될 수위까지 왔다. 네네. 왜냐하면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게 군 문제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딸의 무슨 유학 과정에서 비자를 서둘러 달라 뭐 이런 어떤 그 청탁도 있었다는 얘기가 전 보좌관의 입에서 네네. 나왔는데 요즘에 우리 2030 특히 이제 20대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지난번 그 인국공 논란 예. 과정에서도 이제 예. 그런 측면이 부각이 됐었잖아요. 딱 그런 어떤 지금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는 사안이어서 글쎄요, 뭐 모르긴 몰라도 상당히 지금 여당 지도부나 청와대에서도 특히 이제 뭐 대통령 고심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본인도 고심을 해야 되겠지만 정부에서도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못 떠나도 고옵니다. 자, 여행작가 탁재영 PD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수다 떠는 PD 탁재영 PD입니다. 자, 여행으로 수다를 떨으셔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다니지 못하십니다. 그렇죠? 네,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다행히 우리 탁 PD께서는 또 다른 전문 분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뭡니까? 네, 제가 사실은 그 세계의 술을 다룬 책을 쓴 적도 있는 예. 나름 술 전문가거든요. 술 전문가요. 네네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혹시 그럼 술 네. 얘기 가지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직 좀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예. 오늘은 좀 술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아침부터 술 얘기 하신다고요? 네, 그 집안에 예. 사실 그 오래된 양주 이렇게 모셔놓으신 분들 또 제법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예, 따서 이제 드셔버리기 전에 좀 예.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국에서 한 청년이 이 집 한켠에 고이 모셔둔 양주들 덕분에 내 집 마련에 좀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양주를 고이 모셔뒀는데 네네네. 그것 때문에 아니 그러면 내 집 마련이라면은 이 모아둔 술들이 좀 비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이 사연의 주인공이 잉글랜드 예. 서머시주의 톤턴에 사는 매튜 롭슨이라는 청년인데요. 예. 1992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이제 올해 28세죠. 28살인데 네네네. BBC 보도에 따르면 이제 태어났을 때 네.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그때 이제 18년 숙성된 맥켈란 싱글몰트라는 위스키를 한 병 예. 사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도 매해 생일날 요 똑같은 술을 네. 18년 숙성 그 해에 나온 18년 숙성 맥켈란 싱글몰트라는 술을 사서 선물을 했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 또 너무 어린 나이에 술을 마시면 걱정이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독한 술인데 그래서 그렇죠. 아들한테 예. 절대 열지 말라. 절대 따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네. 근데 아버지 말을 굉장히 잘 듣는 착한 아들이었던 모양입니다. 정말 절대 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고 결국 성공을 해서 지금 28병이 모일 때까지 단 한 병도 손상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첫 병을 구입한 해가 1992년이니까 이때 산 게 이미 1974년에 이제 예. 증류가 되어서 예, 생산이 예. 된 그런 병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28병이 연도별로 수집이 돼 있는 셈인데요. 예.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 선물을 시작한 이유가 어찌 보면 좀 단순해요. 이게 이제 18살 생일이 될 때까지 이걸 계속하면 네네. 18년 숙성 위스키 18병이 모일 거 아니냐. 그럼 네네.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네.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그렇게 그럼 술 별로 좋아했다면 이거 제가 보기엔 좀 땄을 것 같은데 하나도 손 안 댄 게 좀 신기합니다. 나이가 그러니까 벌써 우리 나이로 이게 예, 처음부터 서른인데. 이 선물이 예, 예.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장난감이나 학용품 이런 게 더 예. 좋았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이제 물론 그 선물만 준 건 아니고요. 네. 다른 선물과 함께 이 위스키를 선물로 받은 건데요. 근데 이게 지금은 결과적으로 아주 예. 엄청난 선물이 됐습니다.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네. 이게 뭐 가격이 그냥 보통 오른 정도가 아닌데요. 네. 이 아버지가 여기에 지금까지 쓴 돈이 모두 5,000파운드라고 합니다. 5,000파운드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이제 790만 원 정도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28병이니까 뭐 가격이 뭐 물가가 처음에는 좀 싸다가 계속 올랐긴 했을 텐데 네네. 요거를 뭐 평균을 내보면 병당 한 28만 원 정도 쓴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그 28병을 한 세트로 했을 때 네. 수집가들로부터 인정받는 가치가 4만 파운드입니다. 4만 파운드요? 네, 우리 돈 6,300만 원입니다. 만만치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8배가 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위스키 원액이 연도별로 모여 있다는 게 이제 희소성을 인정을 받은 거고요. 네. 벌써 이 미국과 아시아의 수집가들로부터 구매를 타진하는 그런 연락이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들 부자는 이 세트를 팔아서 네. 아들이 이제 집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6,300만 원 정도면 뭐 종잣돈으로 여기 이제 예. 뭐 좀 대출 좀 받고 하면은 종잣돈으로는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기엔 턱이 없는데 이거 시골에서 사는 거 아니면 뭐 어느 지역에 있냐에 예, 따라 예, 좀 네. 다르겠죠. 그래서 예. 우리 속담에 네. 이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이제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네네. 자다가 집이 생긴 셈입니다. 아하, 술 때문에 집이 생긴. 자,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렇게 그 희귀한 고가 주류에 투자해서 재테크하는 네네. 뭐 이른바 술테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고급 주류일수록 예. 알코올 도수가 좀 높은 증류주일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증류주들은 시간이 가도 변질되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풍미가 예. 더 부드러워지고 맛이 조화롭게 변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숙성 과정에서 나무통에 넣어놨을 경우에 네. 알코올이 끊임없이 증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현상은 주변 온도가 좀 아무래도 높을수록 더 많이 진행이 되고 그러겠죠. 좀 주변 온도가 서늘할수록 덜 진행이 될 텐데요. 네.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좀 서늘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1년에 날아가는 게 한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분량을 엔젤 쉐어, 그러니까 천사의 몫이라고 하는데요. 좀 시적인 표현이죠. 천사의 몫이요. 그러니까 천사가 마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감나무에서 감 다 따지 않고 하는 이유가 까치 먹으라고. 네, 까치밥. 네, 까치밥이라고 하는데. 예, 천사의 그런데 몫이라고. 이게 이제 얼마 안 되어 보이긴 하지만 네. 10년이면 20%가 날아가는 거고요. 예. 30년이 지나면은 반이 날아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나면 4분의 1만 남게 되는 거죠. 이건 그럼 양주 아니고 소주인데 그냥.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예.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예. 보면은 이제 무작정 오래 숙성시킨다고 또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생산한 원액 중에서도 네. 이 오랜 기간을 거치고도 맛이 좋을 법한 것들을 가려내서 그래서 장기 숙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양이 좀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스코틀랜드산 싱글 몰트 위스키의 인기가 갑자기 좀 높아졌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게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고숙성 원액의 공급을 갑자기 늘리는 게 불가능해지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가격이 굉장히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나온 브랜드의 경우에 2018년에만 국내 판매가가 예. 30%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 지금 시가가 그러면 지금 일단 요 얼추? 기사에 나온 술의 경우에 국내에 지금 품절된 상태입니다. 품절된 상태. 네네네.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가끔 또 외신 보도를 보면요. 그 깜짝 놀랄 만큼 비싼 술 가끔 경매에 나오기도 하죠? 네네. 예. 그래서 작년 10월에 영국 런던에서 열린 소더비 경매에서 1926년에 생산돼서 60년 숙성을 거친 다음에 병입된 네. 그때 이제 병에 들어간 네네. 위스키 한 병이 145만 2천 파운드. 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1억 9천만 원에 낙찰된 적이 있습니다. 아, 이거면 집 살 수 있겠네요. 네네. 그래요. 이게 네. 이제 현존하는 가장 비싼 위스키고요. 네. 위스키뿐만 아니라 이제 현존하는 가장 비싼 술 그러면은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억 5천만 원을 호가하는 네. 꼬냑이 있습니다. 꼬냑이요? 네네. 네네. 이름이 이제 앙리 4세 그랑쌍파뉴라는 술인데요. 예. 근데 이제 이 술은 술도 술이지만 병 가격이 일단 초고가예요. 병 자체가요. 네네. 이 병 가격만 한 10억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6,500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요.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보석 장인인 호세 다바로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술들은 사실 뭐 구매자들도 그냥 맛도 모르고 사들이는 수집의 대상이죠. 네. 저부터가 뭐 이런 술이 집에 있으면은 선뜻 따서 맛을 볼 엄두를 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이게 또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스코틀랜드 대학교 환경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이 가격이 1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네. 돈으로 한 1,400만 원이 넘어가는 100년이 넘었다고 주장하는 위스키 55병을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이용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예. 그중 21병이 연도를 속였거나 심지어는 가짜 위스키인 걸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우리 뭐 보통 가짜 술하면 중국 쪽이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야 55병 조사해 보니까 21병이요. 21병이요. 거의 뭐 40%에 달하는 비율이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빈티지 위스키를 전문으로 다루는 레어 위스키 101이라는 곳의 그 조사에 따르면 네. 전 세계에 유통되는 가짜 빈티지 위스키의 규모가 그 시장 규모만 약 한 4,100만 달러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병을 개봉하지 않고는 진위를 가리기가 힘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면 가짜를 판별하기 힘들지만 이제 거래는 초고가에 되고 있으니까 네. 터무니없는 가짜들도 좀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형국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자 위스키 그냥 못 모르고 그냥 쌓아놨다가 부자 된 청년의 얘기도 네.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탁시영 여행 전문 PD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할 것에 대비해서 정부가 올해는 전 국민의 37%인 1,900만 명이 독감 예방 4가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2회 접종이 필요한 생후 6개월에서 만 9세 미만 어린이부터 무료 접종이 시작되니까요. 해당 부모들께서는 예방접종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청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